손님, 이쪽으로 잠시 와주시겠습니까? 짧고 단호한 말. 브라질 상파울루 국제공항 출입국 심사대 앞에서 직원의 얼굴은 단숨에 굳어졌다. 줄을 서 있던 사람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공항 전체에 갑작스럽게 흐르는 긴장감.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그 장면을 바로 옆에서 똑똑히 목격했다. 동양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당황한 얼굴로 여권을 꼭 쥐고 있었다. 직원이 여권을 받아들여 펼쳐보더니 단 5초 만에 고개를 들고 말했다. 이 여권 위조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이 아닙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고 이후 그 영상은 레딧과 틱톡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영상의 제목은 이렇게 달렸다. 중국인이 한국 여권 위조 시도, 단 5초 만에 적발.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 이름은 루카스. 브라질에서 프리랜서 기자로 일하고 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다. 사실 그 사건 전까지만 해도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다. BTS, 오징어 게임, 김치, 딱 그 정도. 그런데 단지 여권 하나만으로 공항에서 즉각 진위가 판별되고 위조가 들통날 정도의 시스템이라니. 대한민국 여권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날 밤 나는 검색창에 한국 여권이라는 단어를 입력했다. 그리고 마주한 정보들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세계 최상위권 여권 파워, 187개국 무비자 입국, 국제공항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 그리고 위조범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여권 1위. 나는 그저 한 번의 위조 사건을 본 게 아니었다. 한 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도, 그리고 진짜 국력이라는 것의 실체를 눈앞에서 체험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기자라는 직업 덕분에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렇게까지 강력한 시스템과 신뢰를 동시에 갖춘 여권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 영상이 퍼지고 난 뒤 내 이메일과 SNS 메시지함은 각종 질문과 인터뷰 요청으로 가득 찼다.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게 사실인가요? 진짜 그렇게 금방 위조를 잡아낼 수 있나요? 한국 여권은 왜 그렇게 강력하죠? 그 질문들에 답하려면 나도 제대로 알아야 했다. 나는 기자답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외교부 통계, 여권 파워 인덱스, 국제공항 보안 시스템 관련 논문까지 다 뒤졌다. 그리고 알아낸 사실은 단순한 충격을 넘어서 일종의 문화적 충돌이었다. 한국 여권은 단순히 디자인이나 보안 기능이 뛰어난 게 아니었다. 그 배경에는 국가 시스템 전반에 깔린 철저한 신뢰와 투명성, 그리고 디지털 행정 기반이 있었다. 정부 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위조 방지를 위한 레이저 각인, 바이오 인식 시스템. 이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그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세계와 소통하는지를 보여주는 신분증이었다. 놀라웠던 건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데는 단 하나의 명분이 있다는 것이었다. 국민을 보호하고 세계 어디서든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나는 그런 문장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 솔직히 말하면 브라질 여권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 위조도 많고 신뢰도도 낮고 해외에서 무시당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여권이라는 게
그냥 출입국 도장 찍는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달랐다. 여권 하나에 나라의 품격이 담긴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자료를 파헤치고 관련 다큐멘터리까지 찾아본 끝에 나는 어느 순간 책상 앞에 앉아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이건 진짜 직접 가봐야겠다. 뉴스와 문서, 영상으로 아무리 본다 해도 그 나라 사람들의 표정, 도시의 공기, 일상의 분위기 같은 건 체험 없이는 알 수 없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 이름이 이제 내겐 하나의 기사거리가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기록하고 싶은 세계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때마침 내게 또 하나의 기회가 찾아왔다. 글로벌 콘텐츠 제작자들을 위한 문화 탐방 프로그램의 아시아 콘텐츠 저널리스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신청서 작성, 포트폴리오 정리, 인터뷰 요청 몇 주간의 준비 끝에 마침내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루카스님, 대한민국 서울 취재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메일을 읽는 순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드디어 가는구나, 코리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나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고요하면서도 질서정연한 풍경. 수많은 인파가 오가고 있었지만 어딘가 소란스럽지 않았다. 모두가 각자의 질서를 지키고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도착장에서 대중교통 티머니 카드를 사고 공항철도에 올라탔다. 열차 내부는 믿기 어려울 만큼 깨끗했고 사람들이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다. 브라질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음악을 틀어놓는 일이 흔했기에 이 조용함 자체가 낯설고 신기했다. 서울역에 도착한 뒤 나는 곧바로 호텔로 향했다. 지하철 노선도는 복잡했지만 방향 표시와 영문 안내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 낯선 외국인인 나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나 화장실 안내판까지 모두 이중 언어로 되어 있었다. 이 정도면 정말 외국인을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구나. 호텔 체크인을 마친 후 나는 곧장 거리로 나섰다. 첫 번째로 간 곳은 광화문.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 편의점 앞에서 삼각김밥을 먹는 젊은이들, 그리고 광장에서 조용히 산책하는 노부부까지. 모든 풍경이 마치 다큐멘터리 속 장면처럼 생생했고 또 아름다웠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신뢰라는 문화였다.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비운 사람들, 택시에 휴대폰을 놓고 내려도 찾을 수 있다는 말, 심지어 음식점 계산대가 없는 곳도 있었다. 손님이 알아서 키오스크로 계산하거나 직원이 테이블을 믿고 나중에 정산하는 시스템. 브라질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거기선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두고 화장실을 가는 건 도둑을 초대하는 일과 같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편의점 직원은 웃으며 인사를 해주었고 지나가던 사람에게 길을 묻자 자세히 설명해 준 뒤 지도를 직접 찾아 보여주기까지 했다. 이건 무슨 관광센터도 아니고 그냥 시민인데. 나는 속으로 감탄했다. 교통카드를 충전하려다 카드기에서 막혀 당황했을 때 한 청년이 나서서 도와주었고 심지어 괜찮으시면 제가 대신 충전해드릴게요라고 했다. 그 친절함에 나는 진심으로 놀랐다. 도와주고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는 사람들. 그게 이 나라의 일상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득 깨달았다. 아,
이건 단순한 발전이나 경제력이 아니구나. 이 나라는 사람들이 서로를 믿는 사회야. 그게 진짜 대단한 거였어. 이 작은 충격들이 쌓이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나의 인식은 완전히 달라졌다. 여기엔 단순한 효율이나 시스템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있었다. 나는 이 나라에 더 깊이 빠져들고 싶어졌다. 그리고 더 많은 걸 경험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 모든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도 내게는 예상하지 못한 오해와 갈등이 찾아오게 된다. 서울 생활이 어느덧 일주일을 넘기고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호텔을 나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취재와 탐방을 이어갔다. 하루가 끝나면 고요한 도심을 산책하며 서울이라는 도시가 품은 균형과 깊이에 대해 메모를 남기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예상치 못한 벽이 나를 덮쳐왔다.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던 중이었다. 함께 간 한국인 지인들이 추천해준 곱창구이라는 음식을 처음 시도하게 됐는데 기름지고 향이 강한 음식이 내 입맛에 맞지 않아 거의 먹지 못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그중 한 사람이 내게 말했다. 루카스 씨, 음식 입에 안 맞으세요? 혹시 불편하신 거예요? 나는 웃으며 괜찮아요. 그냥 제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해졌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였다. 같이 있던 몇몇 한국 직원들이 나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고 점심 식사 자리에도 자연스럽게 나를 빼놓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이틀, 사흘 이어지자 나는 혼란스러웠다. 내가 뭘 잘못했나? 단지 음식을 많이 안 먹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된 건가? 한국은 정말 친절한 나라였지만 동시에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문화가 있다는 걸 그제야 처음 체감하게 되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해도 속으로는 불쾌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 그 미묘한 거리감. 나는 점점 위축됐고 나는 그저 손님일 뿐이구나. 외국인에게는 보여주기 좋은 겉면만 보여주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며칠 후 나는 그중 한 직원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다.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며칠 전 제가 뭔가 실수한 게 있었을까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렇게 말했다. 아니요, 실수는 아니에요. 다만 한국 사람들은 음식에 정이 많이 들어 있어서 손님이 음식을 못 먹으면 괜히 우리가 미안해지는 문화가 있어요. 나는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문제는 내가 음식을 안 먹은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정성껏 대접했는데 그것이 외면당한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아,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고마웠고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만 제 입맛이 조금 낯설었을 뿐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알아요. 루카스 씨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도요. 다들 오해였어요. 그 대화는 단순한 해명이 아니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지 시스템이 잘 갖춰진 선진국이 아니라 정이라는 복잡하고도 따뜻한 감정 구조 위에 세워진 사회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부터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언어와 행동뿐만 아니라 문화적 배경과 감정선까지 이해해야만 진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 그건 기자로서도 인간으로서도 깊은 교훈이었다. 며칠 후 오해가 풀리고 난 뒤 회사 사람들과 다시 함께 점심을 먹게 된 날이었다.
이번에는 메뉴 선택도 조심스러웠다. 루카스 씨, 오늘은 샤브샤브 어떤가요? 외국인 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진짜 많이 먹을게요. 식사 자리 분위기는 다시 예전처럼 따뜻하고 자연스러웠다. 음식이 나오기 전 직원 중 한 명이 나에게 젓가락질을 가르쳐 줬고 또 다른 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소스를 추천해 줬다. 작은 배려들이 모여 나는 어느새 그들의 손님이 아닌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친 후 또 다른 일이 발생했다. 식사 도중 들은 뉴스에 따르면 외국인 유튜버가 한국의 한 식당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주장이 화제가 되고 있었다. 며칠 전 나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터라 자연스레 그 이야기로 대화가 이어졌다. 요즘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한국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작은 일에도 실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저도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국 사람들 너무 무뚝뚝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국 특유의 조심스러움에서 비롯된 걸 잘 몰라서 생긴 오해였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 역시 그랬다. 한국 사람들이 무뚝뚝한 게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고 감정을 절제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었던 거다. 그리고 그런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쉽게 실망하고 상처받게 된다. 그날 밤 나는 숙소로 돌아와 오랜만에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국 사람들 참 신기해. 조용한데 따뜻해. 말은 별로 안 해도 뭔가 느껴져.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그게 진짜 좋은 사람이야. 말로만 친절한 사람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더 깊지.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다. 나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지 잘 정리된 도시, 친절한 시스템의 나라로 보지 않았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향하는 길.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려던 순간, 계산대 직원이 나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다. 아, 루카스님. 어제도 오셨죠? 오늘은 아메리카노 그대로 드릴까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낯선 나라에서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생각보다 더 큰 감동이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깊게 나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 나는 호텔방 창문을 열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밤새 내린 비로 공기가 한층 더 맑아졌고 도시의 풍경은 부드러운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지하철 소리, 편의점 문 여는 소리, 거리 청소를 하는 사람들의 조용한 발걸음까지 모든 것이 평범했지만 내게는 너무도 특별하게 느껴졌다. 나는 캐리어를 정리하며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책상 위에는 한국 회사에서 받은 작은 선물과 손편지가 놓여 있었다. 루카스님과 함께한 시간, 저희도 잊지 않겠습니다. 언제든 다시 오세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말 그냥 단순한 출장일 뿐이었는데 왜 이토록 많은 감정을 안고 떠나야 하는 걸까? 공항으로 가는 길, 나는 일부러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마지막까지 한국이라는 나라의 일상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다. 지하철역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티머니 카드 리더기 소리, 조용히 줄을 서는 사람들,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발걸음. 이젠 이 모든 풍경이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했고 따뜻했고 아쉽기까지 했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뒤 나는 한참 동안 출국장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국 커피를 마시며 지난 날을 되짚었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설렘과 긴장감, 지하철에서의 감탄, 식당에서의 오해와 화해, 카페 직원이 내 이름을 기억해준 그 따뜻한 순간까지. 한국은 내게 단순한 방문국이 아니었다. 그건 내가 바라보던 세상의 틀을 완전히 흔들어 놓은 경험이었다. 나는 브라질이라는 복잡하고 시끄러운 사회 속에서 때로는 사람을 믿는 것조차 피곤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한국에서 나는 다시 사람을 믿고 공동체를 신뢰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걸 배웠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바로 그 정이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형식보다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관계. 누군가에게는 작고 평범한 일상이지만 외국인인 내게는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증거였다. 나는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은 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한국. 진심으로.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도시가 점점 작아지고 빌딩과 도로, 사람들이 점으로 바뀌어 사라질 때까지 나는 눈을 떼지 못했다. 그 뒤로 시간이 꽤 흘렀지만 지금도 한국에서의 기억은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그 경험은 단순한 여행 이야기가 아닌 내 삶의 기준을 바꾸어 놓은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나는 지금도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시간을 맞춰 움직이고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려 노력하며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려 한다. 그 작은 습관들이 모두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한국은 단순히 잘 사는 나라도 관광지도 아니다. 한국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나라다. 지금 한 번쯤 한국에 가볼까? 망설이고 있다면 그 망설임을 행동으로 옮겨보길 바란다. 화려한 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들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릴게요.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